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은 똥타 지나가고 벤츠 온다는 이 말을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주위에서 저런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들었을 뿐만 아니라 제가 겪기도 했는데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동네에 아이들도 몇 없는, 주위에는 논밭만 보이는 그런 시골이었어요. 거기에서 부모님도 태어났고 한 동네에서 친구로 자라신 두 분이 결혼도 하시고 농사를 지으면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사랑의 결실인 저도 태어났고요. 저희 동네에는 연세 아주 많으신 어르신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농사를 지으시기 때문에 낮에는 어른들이 거의 없었어요. 학교를 다녀오면 학원에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디 놀만한 곳이 없었던 동네 아이들은 여름에는 냇가에서 물장구를 치고 겨울에는 쌀포대를 긁고 가서 언덕 내리막길에 썰매를 타고 놀았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놀다가 배가 고프면 이 집 저 집 상관없이 들어가 어른들이 준비해 놓은 간식들을 나누어 먹었어요. 특히나 여름에 금방 해놓은 찐 옥수수를 먹으면 어찌나 맛있었는지 아직까지도 그때 동네 아이들과 나누어 먹었던 그 옥수수만큼 맛있는 옥수수는 먹어보질 못했어요. 아마 옥수수뿐만이 아니라 그때 같이 어울려 먹었던 아이들과의 추억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지 않은 가구들이 모여있는 저희 동네 아이들은 읍내에 있는 국민학교에 가기 위해서 많이 걸어가야 했어요. 아침마다 학교 가자는 한 친구의 외침에 여기저기에서 아이들이 책가방을 메고 나왔어요. 친구들과 함께 가는 그 길이 심심하지 않았어요. 등굣길 중간중간에 친구들과 노래를 부르면서 가기도 하고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에게 가방을 들게 하기도 했어요. 너무 놀이에 집중하다가 지각을 할 뻔한 적은 여러 번 있었지만 그것조차도 저희에겐 재미난 놀이였어요. 국민학교는 학년별로 한 번밖에 없었고 그 한 반에도 20명 남짓한 아이들이 있는 그런 작은 학교였어요. 학교에서 행사가 있는 날이면 방송으로 다 울려 퍼져 읍내에 있는 작은 집에서는 농사를 짓다가도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언제나 제가 먼저 말을 꺼내기도 전에 먼저 아신 경우가 많았어요. 학교 다녀왔습니다. 영희야, 오늘 좋은 소식이 있던데? 작은 집에서 연락 왔었어요? 그럼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방송으로 네 이름 나왔다더라. 에이, 깜짝 놀래켜줄라 했는데. 그래? 그럼 모른 척 해줄까? 벌써 김 샜는걸요. 다음에 못 들으신 척 아셨죠? 저는 가방에서 학교에서 받은 글짓기 상장을 꺼내 부모님에게 드렸어요. 최우수상 김영희. 부모님은 환하게 웃으시면서 저를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상장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 벽면 한쪽 위에 옆으로 다닥다닥 붙어있는 상장을 옆에 오늘 받을 새로운 상장을 붙이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은 왜 그렇게 벽에다가 상장을 붙이셨는지 모르겠어요. 작은 집에는 저와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 사촌 오빠가 2명이 있었어요. 저와는 다르게 장난꾸러기에다가 둘 다 공부머리는 없었어요. 그래서 작은 집에선 학교 방송으로 제 이름이 호명되면 기쁘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러운 마음도 있으셨다고 해요. 방송에서 제 이름이 호명돼서 작은 집에서 연락이 오면 저희 부모님은 또 어깨가 으쓱하시고 자식이 자라면 부모님 어깨가 으쓱대는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국민학교 때부터 공부머리가 있었던 저는 중학교를 다니면서도 성적이 늘 좋았었고 한실업계 고등학교에서 3년 전액 장학금을 준다기에 그 학교로 입학을 했어요. 학교가 집과 멀어서 통학하기가 힘들었던 저는 그때부터 엄마와 함께 학교 근처에서 자취 생활을 했어요.
농사일을 매일 하시는 부모님이기에 저 혼자서도 있을 수 있다며 괜찮다고 말했지만 다 큰 여자애를 혼자 자취하게 둘 순 없다며 인부 한 명을 더 쓰면 되니까 농사일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며 엄마와 함께 지내라고 하셨어요. 아빠와 떨어져 지내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아빠는 주말마다 볼 수 있으니까요. 저는 부모님의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 더 열심히 공부했고 고3 때 은행에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기쁜 부모님께서는 동네 잔치를 벌렸어요. 슈퍼에서 소주, 맥주를 괴짝으로 가져오시고 가마솥에는 수육용 돼지고기가 바글바글 끓고 있었어요. 동네 아주머니들도 일찍 오셔서 엄마와 함께 전이며 잡채, 불고기 등 맛있는 음식을 만드셨어요. 온 동네에 기름 냄새로 진동을 했어요. 영희 엄마 축하해. 이렇게 기쁠 수가. 영희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공부를 잘하더니 이렇게 잘 될 줄 알았어. 자식 농사도 기똥차게 잘 지었어. 동네 어르신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하며 부모님에게 술을 권했어요. 기분이 좋으신 부모님도 연신 웃으면서 술을 들이켰어요. 그걸 지켜보는 저도 너무 행복했어요. 읍내에 계시던 작은 집 가족들도 같이 와서 축하해 주었어요. 한바탕 잔치가 끝이 나고 정리가 끝난 저는 마당에 있는 평상에 누웠어요. 밤하늘의 별이 너무나 반짝반짝거리고 아름다웠어요. 얼마 만에 느껴보는 여유인지 눈을 감고 있으니 몸의 긴장이 풀리듯 나른해졌어요. 오늘 힘들었지? 엄마가 다가와 앉으시면서 말하셨어요. 아니야, 내가 뭐 한 게 있어야죠. 다 엄마랑 아빠가 준비하셨는데. 그동안 고생했다. 이건 모두 다 네가 잘해서 그런 거야. 누가 보면 사시 합격한 줄 알겠어요. 우리는 그것만큼 기쁜 일인걸. 너 스스로 잘해온 게 우린 너무 기특해. 왜 해준 게 없어요. 고등학교 다니는 동안 저 때문에 엄마랑 아빠 떨어져서 지내시고 엄마도 농사일 한다며 왔다 갔다 얼마나 고생 많으셨는데 그런 게 없었더라면 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그 희생 꼭 보답할게요. 우린 희생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 자식 키우면서 그 정도는 당연한 거지. 우리 엄마 아빠 제가 돈 많이 벌어서 꼭 호강시켜 드릴게요. 말만 들어도 고맙구나. 그날 저는 부모님과 평상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저에게 헌신하시는 부모님에게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은행에서의 첫 출근 날, 여기저기 둘러보며 상사가 알려주는 것들을 귀담아 들었어요. 저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과 상호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라 실수를 하게 될까봐 어찌나 신경이 쓰이던지. 신입이라 어쩔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업무 속도가 느린 것이 고객들의 시간을 뺏는 것 같아 조바심이 났었어요. 그렇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이 지나 어느새 몇 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이제는 숙련이 되어 일을 신속하고 정확하게는 할 수 있었지만 고졸이란 학력으로는 더 나가기가 힘들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와 같은 고졸로 들어온 친구들은 모두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제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은행 일을 하면서 야간대를 다녀볼까 생각했지만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부터 일을 시작했던 제가 안쓰러웠던 부모님께서는 더 늦기 전에 다른 친구들처럼 대학교 생활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냐고 말씀하셨어요. 며칠을 고민하던 저는 더 늦기 전에 대학교 생활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결정했고 다니던 은행을 그만두고 대학교에 입학했어요. 그렇게 저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었어요.
같은 학번이지만 학교를 늦게 들어온 저에게 동기들은 언니, 누나라며 친근하게 대해주고 이것저것 잘 알려줘서 대학교 생활이 너무 즐거웠어요. 그동안 일하면서 모아두었던 월급으로 친구들에게 맛있는 것들을 종종 한턱 쏘면서 관계를 더욱 두텁게 만들었어요. 이게 사회에서 배운 짬밥이랄까요? 이래서 연료는 무시 못한다는 말이 있나 봐요. 야간대를 선택했다면 이런 즐거움을 느껴보지 못해서 아쉬웠을 것 같아 제가 선택한 이 길이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했어요.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저와 동갑내기인 군대를 다녀온 복학생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그 복학생은 큰 키에 얼굴도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유머러스하고 운동도 잘해서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좋았어요. 저희는 나이도 같을 뿐만 아니라 서로 성향도 비슷해서 금세 친해질 수 있었어요. 같은 동아리에서 활동하면서 같이 밥 먹으러 가는 횟수도 점점 늘어났고 보이지 않으면 서로의 안부가 궁금해지는 날들이 많아졌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까? 비가 추적추적 오던 날 저는 아빠의 다급한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시다가 빗길에 미끄러진 오토바이에 부딪혀 크게 다치셨다고 빨리 병원으로 오라는 전화였어요.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갔고 엄마는 며칠 뒤 세상을 떠나셨어요. 빈소에서 저는 엄마를 애타게 부르짖으며 오열을 하다 쓰러지기를 여러 번 했어요. 산 사람이 먼저라며 링겔이라도 맞고 오자는 아빠의 말에도 저는 엄마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드리기 위해 마다했어요. 소식을 전해들은 지인들이 오고 가고 친구들도 오고 가고 빈소에 손님들이 조문을 하러 올 때마다 저는 더 슬픔에 잠겼어요. 그리고 엄마의 몸을 염하는 날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엄마의 몸을 하나하나 닦아주는 그 장면을 차마 볼 수가 없었어요. 저는 아빠에게 기댄 채 빈소로 돌아와서 하염없이 또 울부짖었어요. 둘째 날 밤 늦은 시간 복학생이 조문을 하러 왔고 잠깐 밖에 나가서 바람이라도 쐬자는 그의 말에 아빠는 손님이 없을 시간이니 잠깐 그러는 게 좋겠다며 복학생에게 저를 맡겼어요. 저희는 장례식장 밖에 있는 의자에 앉았고 그는 말없이 제 손을 잡아주고 제 어깨를 토닥여 주었어요. 아무 말도 없었지만 저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느낌을 받았어요. 엄마의 장례가 끝나고 마음을 추스린 저는 다시 학교로 돌아갔어요. 그날 와줘서 고마웠어. 당연히 가봐야지. 너는 괜찮고? 처음보다는 많이 좋아졌어. 다행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더 괜찮아질 거야. 나도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그랬었거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아, 나 중학교 다닐 때 그래서 더 힘들었었지.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셨어. 그랬었구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구나. 왠지 모르게 그에게서 연민이라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 뒤로 저는 그와 조금 더 가까워졌고 저희는 서로를 아껴주고 보살펴주며 어느새 연인이 되었어요. 대학교 졸업이 다가오고 저희는 같은 회사를 지원했고 누구 하나 떨어질 것 없이 둘 다 합격해 기쁨을 2배 이상으로 맛보았어요. 저희는 회사도 열심히 다녔고 연애도 열심히 했어요. 항상 10,000원인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해도 힘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와 함께였으니까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 그가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는 저희 엄마가 돌아가신 날 저를 보러 왔을 때 그날 밤에 저를 보면서 지켜줘야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했었다며 그동안 저와 함께하면서 평생을 함께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이야기하며 반지를 건넸어요.
저도 그런 그의 마음을 받아들였고 곧 그의 어머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한 날, 저는 최대한 단정한 스타일의 원피스를 입고 그의 집으로 갔어요. 그의 어머니는 중학교 때 남편을 보내고 하나 있는 자식을 키우기 위해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손이 많이 트고 까칠했어요. 제가 온다고 이것저것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하셨어요. 맛있게 저녁 식사를 나누고 거실에 앉아 차를 나누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거기에 있었던 3시간이 길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제가 편안하게 있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셔서 처음 만나는 자리였지만 어색하지 않았어요. 그의 어머니를 만나 뵙고 그 다음 주 시골집에 그와 함께 내려갔어요. 아빠는 딸이 결혼할 사람과 함께 내려간다는 소리에 설레하셨어요. 그날 저는 그와 함께 고속버스를 타고 여행을 가듯 제가 살았던 동네로 출발했어요. 저희는 아직까지 차가 없었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다닐 수 있는 거리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던지라 차는 결혼 후에 사기로 하고 당분간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로 했어요.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 길에 저희는 바깥 풍경을 바라보며 수다를 떨었어요. 중간에 들린 휴게소에서 우동을 한 그릇 사 먹고 아빠가 계신 시골로 갔어요. 고속버스가 도착하고 터미널에 아빠가 마중을 나오셨어요. 아빠. 오느라 고생 많았지? 아니요, 편하게 왔어요. 아빠, 이쪽은 제가 말했던 그 사람이에요. 안녕하세요. 조진욱입니다. 어서 와요.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지? 어서 타라. 저희는 아빠의 빨간색 티코를 타고 집으로 갔어요. 창문 너머로 불어오는 바람이 선선하니 곧 가을이 오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하고 마당에 들어서는 순간 맛있는 음식 냄새가 진동을 했어요. 아빠는 손님이 온다고 가마솥에 삼계탕을 끓이고 계셨어요. 마당 평상에 큰 상을 내와 닭 한 마리씩 큰 대접에다가 넣어주시며 맛있게 먹으라고 하셨어요. 얼마나 푹 고왔던지 살이 저절로 뜯기는 듯 했어요. 삼계탕을 맛있게 먹고 아빠는 냉장고에 있는 과일과 맥주를 꺼내오라고 하셨어요. 그에게 맥주 한 잔을 먼저 꺼냈죠. 그는 아빠가 주신 술을 마시고는 아빠에게도 한 잔 드렸어요.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를 하면서 둘이서 맥주를 여러 병 마셨어요. 우리 영희 참 많이 예쁘지? 네, 많이 예쁩니다. 그렇겠지. 내 눈에도 이렇게 예쁜데 자네 눈에는 오죽할까? 아빠도 참. 내 눈에는 아직 어리기만 한데 벌써 결혼한다고 남자를 데려오고 말이야. 많이 서운하시죠? 말이라고. 아빠. 우리 딸 고생시키지 말고 행복하게 해줘야 하네. 아빠는 술 기운을 빌려 저의 어린 시절 이야기, 저에게 이것저것 다 해주지 못한 아쉬움들을 표현하셨어요.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딸의 결혼 준비도 착착 잘 진행될 텐데 걱정하셨죠. 저는 둘이서 같이 준비하면 아무 문제 없다고 아빠를 안심시켰어요. 그 다음날 아빠는 저희를 터미널까지 데려다 주셨고 마주치는 동네 사람들마다 딸과 결혼할 사람이라며 소개시켜 주었어요. 부자지간처럼 닮았다는 사람들의 말에 더 기분이 좋아지셨죠. 그 사람은 아빠의 일을 도와준다며 매주 시골에 내려갔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지만 그 사람은 자주 봐야 더 정이 난다며 매주 그렇게 내려가서 아빠의 농사일을 도와주었어요. 아빠 역시 예비사이가 같이 와서 일도 도와주고 정을 내니 싫지 않으셨어요. 저 또한
그 사람이 아빠에게 하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어머니께 잘하려 노력했어요. 그리고 한 달 뒤 상견례 날짜를 잡았어요. 주말에 시골에 다녀온 그 사람과 결혼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예식장과 신혼여행, 신혼집 등등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기에 집을 회사 근처로 구하고 결혼하면 출퇴근을 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보다 차를 사는 게 더 낫겠다며 그에게 의견을 물었어요. 하지만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 사람의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아직 상견례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그런 이야기를 하냐며 관심이 없다는 듯 지겨워하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갑자기 달라진 그의 태도에 마음이 상했어요. 회사 일로 바빠서 피곤해서 그렇다고 말하는 그를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매일같이 하던 출근도 어느샌가 저 혼자 하게 되었고 데이트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저에게는 야근을 한다고 말해놓고선 친구들과 놀러가기 일쑤였고 그렇게 매주 가던 시골도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가지 않았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던 저는 회사 근처 호프집에서 그 사람이 퇴근하기만을 기다렸어요. 퇴근한 그가 호프집으로 터덜터덜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야? 피곤해 죽겠는데. 우리가 무슨 일 있어야지 만나는 사이야?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고 몸이 정말 피곤해. 퇴근하면 집에 가서 빨리 쉬고 싶은 마음뿐이야. 요새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뭐가? 너 요즘 하는 행동이 예전과는 다르다는 걸 나만 느끼는 거야? 아, 피곤해 죽겠는데. 제발 이상한 걸로 트집 좀 잡지 마. 이 결혼 나 혼자 좋아서 하는 거야? 이제 곧 상견례 날짜도 다가오는데 나랑 결혼할 생각은 있는 거야? 나도 잘 모르겠다. 처음에는 너무 좋아서 빨리 결혼하고 싶었는데 지금 잘 모르겠어. 조금 더 안정되면 그때 하고 싶기도 하고. 그게 무슨 말이야? 그냥 상견례 하기 전에 조금 더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 상견례 날짜를 조금 미루는 건 어때? 상견례 날짜를 미루자고? 왜? 뭐 때문에? 영희야, 오늘은 내가 너무 피곤하니까 다음에 이야기하자. 다음에. 어? 그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행복한 상상을 하고 있었을 때 그 사람은 저와 결혼을 다시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날짜를 미루자는 게 꼭 결혼을 무르자는 말로 들렸거든요. 저는 멍하니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제 주위의 크나큰 소리들은 하나도 들리지 않았고 모든 것들이 흑백처럼 느껴졌어요. 그 사람은 피곤하다며 더 할 말이 없으면 그만 일어나자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침대에 누워서 꼼짝도 하지 못했어요. 기운도 없었고 밥맛도 없었어요. 도대체 그 사람이 왜 저렇게 변했을까? 손바닥 뒤집듯이 결혼을 서두르자고 했다가 지금은 또 미루자고 했다가 저는 도무지 그 사람의 속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날 회사에서 마주친 그에게서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냉랭함을 느꼈어요. 점심 식사 후 저는 그 사람에게 회사 옥상에서 잠깐 만나자고 연락을 했어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러는지, 혹시나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었거든요. 결론이 나지 않은 채로 시간만 보내기에는 제가 너무 답답했어요. 옥상에서 만난 그 사람은 게다가 회사 일로 스트레스 쌓여서 요즘 미칠 것 같은데 같은 이야기를 언제까지 반복할 거냐며 저에게 버럭 화를 내고 내려갔어요. 오히려 화를 낼 사람은 저인데 그 사람이 저렇게 화를 내고 가니 저는 할 말을 잃었고 옥상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내려갔어요.
누구에게 속 시원하게 털어놓지도 못하고 저 혼자 며칠을 끙끙 앓았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몸살까지 온 저는 회사에 연차를 내고 자리에 누웠어요. 제가 연차를 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그 사람이 여러 번 연락을 했지만 받고 싶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하고 어느새 잠이 들었다가 집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아빠였어요.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도 안 받기에 집으로 전화를 했다면서 저에게 꼭 해줄 말이 있다며 이번 주말에 시골로 내려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상견례 문제로 아빠를 한번 봐야 했기에 주말에 내려가기로 했어요. 터미널로 데려오신 아빠께서는 저희 얼굴이 많이 야위었다며 걱정을 하셨어요.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정육점에 들러 고기 한 근을 샀어요. 집으로 가는 길의 풍경은 너무나 아름다웠었는데 그날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아빠가 가마솥 뚜껑에다가 고기를 노릇노릇 앞뒤로 구워서 밥 위에 얹어주셨어요. 제 머릿속엔 온통 아빠에게 상견례 날짜를 미뤄야 한다는 그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야 할까 그 생각뿐이라서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밥을 어느 정도 먹고 아빠는 맥주 한 병을 따서 저에게 술을 한 잔 따라주며 아빠께서 먼저 말을 꺼내셨어요. 진욱이가 별말은 없고? 아니요, 왜요? 주말마다 내려오더니 한동안 뜸해서.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 주말에도 계속 회사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럴 거예요. 그래? 영희야, 너 진욱이와 결혼을 꼭 해야겠니? 왜요? 그게 말이다. 진욱이는 네 짝이 아닌 것 같아. 네?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아빠는 한참을 뜸을 들이시더니 말씀해 주셨어요. 지난번 그 사람이 시골에 내려왔을 때 작은 집에 들러서 작은 집 식구들과 같이 점심을 먹은 적이 있었는데 그 다음날 사촌에게서 전화가 왔었대요. 사촌도 큰아버지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말지 고민을 하다가 전화를 한다면서 큰아버지, 제가 진욱이라는 그 사람을 작년 큰어머니 장례식장에서 본 적이 있어요. 얼굴이랑 목소리를 똑똑히 기억해요. 친구와 통화를 하는 중이었는데 통화 내용이 같은 과에 친구 하나가 행색이 그저 그래서 몇 번 가지고 놀다가 헤어질랬는데 그 친구 엄마 장례식장에 왔더니 알고 보니 시골에 어마어마한 땅을 가진 알부자더라.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인데 결혼할 때 한몫 두둑히 떼어주겠지. 나중에 그 많은 재산 누구한테 다 가겠냐. 호박이 넝굴째에 들어왔다면서 희낙낙거리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영일이 두고 했던 말인 것 같아요. 제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 너무 믿지 마시고 조금 더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촌의 연락을 받은 아빠도 처음에는 다른 사람을 보고 착각하는 거라며 믿지 않으셨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도 확인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셨고 지난주 주말에 그 사람이 시골에 내려왔을 때 볼 일이 있다며 일부러 잠시 자리를 비우셨대요. 아빠가 한창 바쁠 때 따로 쓰시는 인부들을 불러서는 같이 일을 하며 이 집 땅 어떻게 되는 거냐 다 넘어가게 생겼다던데 이 집 딸 곧 결혼한다는데 혼수 하나 장만해 갈 수는 있겠냐라고 말을 이라고 시키셨어요. 인부들의 말을 옆에서 듣게 된 그 사람은 이 집에 무슨 일이라도 생겼는지 물어봤고 인부들은 아빠가 보증을 잘못 쓰는 바람에 이 집 땅이며 모두 다 넘어가게 생겼다며 내 아들이면 도시락을 싸들고 다녀서라도 네 결혼 뜯어 말리겠다며 그랬대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그 사람은 안절부절 일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밭을 가로질러 왔다리 갔다리 하며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했다고 말했어요. 그날 저녁 아빠가 볼일을 보고 집으로 들어서자
그 사람은 아빠께 갔던 일은 잘 보고 오셨다는 말만 할 뿐 낮에 인부들에게 들었던 이야기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없었을 뿐더러 자기와 함께 저녁을 같이 먹고 서울로 돌아갔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그 사람은 회사 일을 핑계로 시골에 내려오지 않은 거죠. 아빠는 그 사람이 시골에 내려오지 않은 이유가 다 땅 때문이라고 확신하는 듯이 말씀하셨어요. 아빠의 이야기를 들은 저는 처음에는 믿기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 회사에 바쁜 일이 그날의 일과 맞물려 상황이 그랬겠지 싶었다가도 사촌 오빠의 그 말은 저는 그 말에 무너졌어요. 너무 화가 나 미쳐버릴 것만 같았어요. 제 안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지금껏 저를 만나면서 어떤 생각으로 바라봤을지 그 사람 눈빛, 행동 하나하나 다 소름 끼치고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솟았어요. 사촌 오빠가 그때 그 통화를 듣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결혼을 했겠죠. 생각할수록 분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빠는 아직 상견례를 하기 전이니 똥 밟았다 생각하고 잊어버리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저와 저희 아빠를 기만한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아빠, 저 예정대로 상견례 할 거예요. 여기야, 내 이야기를 듣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냐? 아빠, 저 그 사람 절대로 용서 못해요. 그럼 어쩔 생각인데? 아빠는 그저 제가 하자는 대로 따라주세요. 서울로 돌아온 저는 그 사람과 상견례 문제로 만났어요. 시골에 다녀왔다는 저를 보고 아빠에게 무슨 말 들은 거 없냐며 물어봤어요. 저는 그 사람이 인부들에 들었듯이 똑같이 이야기를 해주었고 아빠는 자식에게까지는 피해가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며 결혼은 제가 그동안 벌어놓은 것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니 상견례는 예정대로 하자고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은 아빠가 지금 힘든 상황에 놓이셨는데 어떻게 우리 결혼을 서두르냐며 조금 천천히 생각해보자고 계속 이야기했고 저는 우리 결혼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며 단호하게 말했고 더 이상 그 사람이 미루자는 말을 하지 못하게 입을 막아버렸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어떻게 그 사람에게 시원하게 복수할 수 있을까 이리저리 생각해 보았어요. 그리고 친한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제 이야기를 전해들은 친구들은 저보다 더 난리법석이 났어요.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어쩜 그러냐면서 인간도 아니라며 무엇이든 도와주겠다며 저보다 더 일을 바득바득 갈았어요. 그리고 저는 상견례를 하기로 한 날 그날만 손꼽아 기다렸어요. 그리고 기다리던 그날이 왔어요. 저는 상견례 자리로 먼저 가고 시골에 계신 아빠는 시간 맞춰서 바로 오시기로 했어요. 약속 시간이 한참이 지났는데도 아빠가 오시지 않았어요. 먼저 도착한 그 사람의 어머니는 약속 시간도 지키지 않는다며 화를 내셨고 그 사람과 저는 식당 앞에서 아빠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라 그런지 식당 안에는 차들로 가득 찼고 인파들이 가득했어요. 이윽고 식당 주차장으로 빨간색 티코 한 대가 들어왔어요. 운전석에서 아빠가 내리셨고 제 옆에 같이 서 있던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느라 바빴어요. 아빠가 그 사람의 근처에 다다르자 그가 툴툴거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님, 쪽팔리게 티코가 뭐예요? 사이체면에 구기려고 작정했어요? 내가 사이체면에 구기려고 일부러 이렇게 왔겠나? 그렇다고 농사일 할 때 쓰는 트럭을 몰고 올 수는 없지 않나? 차라리 택시를 타고 오시지 그랬어요. 차라리 그게 100배는 낫겠어요. 아빠는 그 사람의 말에 한숨을 쉬시면서 저와 함께 식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새초롬하게 앉아 계시던 어머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아빠와 인사를 나누었어요. 테이블에 준비한 음식들이 정갈하게 다 차려지고 방 안에는 밥그릇 부딪히는 소리만이 들렸어요.
몇 젓가락 깨작깨작 거리시던 그 사람의 어머니가 조용한 정막을 깼어요. 제가 말이 빙빙 돌려서 못하는 성격이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자리 상견례 자리로 생각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쪽에서 날짜를 미루자고 전해드렸는데도 이렇게 막무가내로 이랬으니 안 나올 수도 없고, 마음에 내키지 않는 자리에 앉아있으니 마음이 영 불편하네요. 저도 저희 애한테 이야기 듣긴 들었는데 날짜를 미루자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결혼을 하고도 마음 안 맞으면 이혼하는 판국에 결혼 날짜를 잡은 것도 아니고, 좋아하다가 서로 안 맞으면 그만두는 거죠. 서로 좋다고 결혼을 빨리 시키자고 했던 쪽에서 이러시니 제가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영희 아버님, 애들 결혼시킬 여유는 되시고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듣자니 땅 있는 것도 홀랑 다 넘어가게 생겼다는데 누굴 데려다가 고생시키려고? 제 걱정은 마세요. 저는 제가 알아서 하고 애들한테 빌붙을 생각은 전혀 없으니까요. 그게 말처럼 어디 쉽나요? 시골에서 혼자 농사일 하신다는데 자식이 여럿 있는 것도 아니고 영희 혼자서 다 해결해야 할 텐데, 저 진욱이 중학교 때 젊은 나이에 남편 잃고 식당 설거지부터 안 해본 일 없이 고생하면서 키운 귀한 아들이에요. 그런 아들 남의 집에 가장 노릇 시키기 싫습니다. 그쪽 말 잘 들었습니다. 저도 제 딸 그런 집으로 시집 보낼 생각 처음부터 없었으니까 이 일은 없던 걸로 아시죠. 그 사람은 어머님의 등 뒤에 숨어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바닥만 보고 있었어요. 정말 꼴 보기 싫었어요. 제가 알던 그 사람이 저런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제 앞에 놓은 동치미 국물을 얼굴에다가 퍼붓고 싶었어요. 지난번 아빠 말씀처럼 그냥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없던 걸로 했었음 지금 이런 상황도 없었을 테고 아빠에게 상처를 덜 줬을까. 두 분의 대화를 옆에서 듣고 있는 내내 화가 치밀어 오르고 가슴이 아팠어요. 두 분은 말씀이 끝나시고 서로 볼 일 없었으면 좋겠다고 나가셨고, 저와 그 사람은 대화를 나누기 위해 남아 있었어요. 어머니 뒤에만 숨어있지 말고 직접 얘기해봐. 이 결혼 없던 걸로 할 거야? 이 결혼 네가 생각해도 아니지 않아? 뭐가? 나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마음이 변했어. 사랑하지 않는 여자랑 결혼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왜? 우리 집에 알부자일 때는 사랑이었는데 망하니까 그게 사랑이 아니었던 거야? 이제 알았어? 네가 그렇게 먼저 말해주니까 나도 말하기가 조금 편하네. 너는 내가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도 눈치 없이 계속 엉겨붙더라. 그걸 좋다. 진즉에 내 말대로 없던 걸로 했었으면 여기까지 오진 않았을 거 아니야? 이게 너 본심이었구나. 처음부터 내가 좋았던 게 아니라 우리 아빠 잼산이 탐났던 거였어?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진짜 속 시원하게 다 말해줄게. 너 내가 만났던 여자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 얼굴이 예쁘기라도 해? 아니면 몸매가 좋기를 해? 하나도 줄 게 없는 와중에 딱 하나. 다른 여자들보다 잘난 건 그 돈이었어. 너한테 돌아올 너네 아버지 그 재산. 근데 그 돈이 사라졌는데 내가 미쳤다고 너랑 결혼하냐? 너보다 더 나은 여자들이 줄을 섰는데 안 그래?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왜 솔직하게 말하고 해서 말한 건데 뭐가 잘못했니? 오늘 이 자리도 네가 꾸역꾸역 억지로 만든 자리고, 너네 아버지 여기 오셔서 상처받으신 것도 다 눈치 없이 막무가내로 일정을 잡은 네가 자초한 일인 거야.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 사람의 뺨을 있는 힘껏 때렸어요. 놀란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저는 제 앞에 있던 동치미 국물을 그 사람의 얼굴에다가 퍼부었어요. 그 사람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무슨 짓이냐며 소리를 지르며 옆에 있던 티슈로 얼굴을 닦았고, 그 소리에 놀란 직원들이 문을 열고 뛰어들어왔어요.
그 뒤로는 저의 친한 친구들과 회사 지인들이 웅성거리며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사람도 그들을 봤는지 더 이상 소리를 지르지 못했고 애써 시선을 회피하는 듯 했어요. 저는 너 같은 걸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감사하다며 식당 밖으로 나왔고 분에 못 이긴 그 사람도 저를 뒤따라 나왔어요. 밖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시던 아빠를 만났어요. 아빠를 보는 순간 어찌나 눈물이 나오던지 아빠도 그런 제 마음을 아시기라도 하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뒤따라 나오던 그 사람도 아빠를 보는 순간 걸음을 멈춰섰어요. 아빠가 기사에게 차 번호를 말했고 저는 아빠의 차가 나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이윽고 빨간색 티코가 아닌 검정색 벤츠 한 대가 눈앞에 멈춰섰어요.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저마다 새로 나온 신차라며 웅성웅성거렸고 그 사람 역시 눈앞에 놓은 벤츠에 관심이 있는 듯 구경하기 바빴어요. 가만히 서 있는 저에게 아빠는 조수석의 문을 열고 타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아빠가 하라는 대로 조수석에 앉았어요. 아빠는 제가 앉자 차 문을 닫으며 그 사람에게 한마디를 하셨어요. 내가 출퇴근할 때 10,000원이 지하철을 매일같이 이용한다는 자네 말을 듣고 내 딸과 편안하게 다니라며 결혼 선물로 미리 준비했었는데 이제는 필요 없게 되었군. 앞으로는 만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 그리고 넝쿨째 글로 호박을 걷어찬 건 자네야. 아빠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그 사람을 뒤로 한 채 저를 태우고 출발하셨어요. 그 사람에게 제대로 한 방을 먹였지만 아빠의 얼굴에는 씁쓸한 미소가 번졌어요. 아빠는 농사 지으면서 이런 좋은 차는 필요 없으니 출퇴근할 때 사용하라며 인간 같지 않는 사람에게서 벗어나서 새 출발하라는 의미로 주는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런 아빠에게 죄송스러웠어요. 그 사람은 저희 집이 망하게 되었다는 것이 거짓임을 알게 된 후로 한동안 매일같이 미안하다며 매달렸지만 저는 끊임없이 내쳤어요. 그 사람은 저와 헤어지고 나서 회사도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되었어요. 상견례가 있던 그날 저의 친한 친구들은 저희와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 또 다른 친구들과 거기에서 점심 약속을 했고 저와 그 사람의 일을 지켜본 회사 친구들이 여기저기 말을 옮겨 그날의 이야기들은 순식간에 회사에 다 퍼지게 되었어요. 상견례가 끝나고 출근을 한 날 여기저기에서 느껴지는 따가운 눈총을 이기지 못한 그 사람은 결국 그토록 바라던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되어 사직서를 냈어요. 저 또한 당사자이기에 회사를 옮길까도 생각해봤지만 이건 나의 잘못이 아니라고 되뇌이며 일에만 몰두하며 꿋꿋하게 다녔어요. 그리고 저도 사람들도 이 해프닝이 잊혀져 갈 때쯤 그곳에서 새로운 사랑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저만을 사랑해주는 다정한 남자,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고 누구보다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어요. 친한 친구들은 저의 남편을 벤츠라고 표현해요. 똥차 가고 벤츠 온다. 이 말이 저에게는 너무나 찰떡 같은 잊지 못할 사건이었어요. 그때는 견디기 힘든 일이었지만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일이 되어버렸네요. 시간이 지나가면 잊혀지라는 말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제 사연을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 중에 못난 이별 때문에 힘드신 분이 있으시다면 지금 그 사람보다 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더 좋은 사람 나타내려고 그러는 거다 생각하시며 이겨내시길 바래요. 두서없는 긴 글 들어오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행복하시길.